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0년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이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해 경제 전망은 조금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2020년 경자년 이 완만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크죠. 정부는 올해 예산 512조 원을 쏟아부어서 투자 유도하고 수출 내수 좋아지면 내심 2.4%까지도 달성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당초 이 정부의 예상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좋아져야 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조금은 좀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을 낮게는 1.7%, 높게는 2.3%입니다. 중간값이 2.0%이기 때문에 올해 경기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V자형 반등이죠. 거의 지난해 2.0, 올해는 2.4.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전망은 V자형 급반등보다는 바닥이 좀 완만한 긴 이 나이키 커브형으로 서서히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세계 경제도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나이키 커브형이요? 완만하게 개선될 거로 보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투자와 수출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부가 이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바로 투자입니다. 이제 공공투자, 민간투자를 합쳐서 총 100조 원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투자 계획이 현실화되면 이 지난해 7.7% 이상 줄어들었던 투자가 설비 투자가 그나마 올해는 5.2% 증가세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건설 투자는 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감소세는 지속되겠지만 완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출이 지난해 두 자릿수 줄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3%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앞서 제가 이 정부의 이 경기 진단의 이 과정에는 세계 경기 회복과 반도체 업황 전망을 들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과 중국, 우리의 이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미국과 중국이 올해 경제가 좋아질 거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OECD, IMF는 미국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부의 전망치가 이 가정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좀 호황이 되고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조금 더 강조될 것이다. 그렇지만 건설 투자는 어쨌든 계속해서 감소세는 되긴 될 거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세계 경제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반도체 업종도 호황을 좀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20%가 반도체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데요.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년째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 반도체 수출 감소폭은 25%가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소 긍정적인 건 지난해 말부터 이 디램 현물 가격이 두 자릿수상 급등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수했다는 겁니다. 자, 이를 근거로 해서 올해 되면 이 반도체가 지난해 이제 바닥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5G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확충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디램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가격이 과연 이제 기저효과로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이 과연 이제 긴 사이클로 이어질 거냐, 얼마나 지속될 거냐가 관건인데요. 1, 2년 동안 긴 사이클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5% 넘게 급감했던 수출의 경우에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이게 좀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디램 재고가 정상화되면서 좀 회복되는 모양이고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요. 또 이제 대외적인 변수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큰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1단계 합의를 거쳐서 2단계 합의로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니들, 이 스몰들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1단계 금융 합의로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였고요. 이걸 더 확대해서 이제 누려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 서명식까지 갖겠다. 굉장히 큰 이벤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연 올해부터 시작되는 2단계, 3단계입니다. 2단계, 3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돼야 실질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2단계는 뭐냐? 미국이 요구하는 건 중국, 자국 기업에 대는 이 대규모 이 보조금을 중단해라. 강제로 기술 이전하는 걸 금지해라.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해결해라. 이 굉장히 양국이 민감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대선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한 승리에 집착하면서 고삐를 죄겠지만 시진핑 추석 입장에서도 중국의 제조 2025 기술 굴기를 선언한 만큼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1단계 합의는 일시적 화해일 뿐 기술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기싸움은 상단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기체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건설 경기를 부양시켜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건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현재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런 경제 정책이나 올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속도 조절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SOC 투자를 최근 2년 동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건설 사업이라기보다는 민자 고속도로라든가 GTX 같은 경천철 사업, 도시 재생 사업 등에 촉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차피 18번에 걸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좋아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민간 주도의 어떤 SOC 사업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 약간의 입장 변화는 있지만 완전히 이제 순환했다, 성장 쪽으로 턴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보통 총선이 있는 해에는 조금 풀어주기 마련인데 어쨌든 부동산 경제는 계속해서 고삐를 잴 것 같고 이런 그 SOC 사업은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 우리 사회의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 새 아침에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의 배동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뚱하. 뚱하라고 해요? 네, 새해는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요. 아, 무슨 뜻입니까? 네, 팽수가 팽하 그러니까 뚱크벨은 뚱하. 아, 좋습니다. 한 번 더 밀어드릴게요. 뚱크벨 하이. 뚱하. 뚱하. 아, 좋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우리 그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이 전해주는 소식을 황새가 물어다주는 아기 소식처럼 기다리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고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아요. 새해에는 어떤 다짐으로 우리 뚱커벨 요정께서는 우리 방송에 기여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뭐 뚱크벨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여론을 분석해드리고. 네. 이제 팽수가 경쟁자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야의 종을 울리는 타종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뚱커벨이 좀 타종을 해야 되겠다. 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네. 좋습니다. 우리 뚱커벨이 타종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새해 첫 여론 택배. 어떠한 그 택배 상자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신년 여론조사의 내용이긴 한데요. 네.
신년 여론조사 내용이긴 한데 먼저 좀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조국 전 장관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이제 흰 쥐의 해인데 네. 이 신년 여론조사를 통해서 2020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지 전망도 해보고 이제 검찰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 추이도 살펴보고 그렇죠. 그러겠다는 네. 얘기죠. 제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을 대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그 국민 여론의 추이 어떻습니까? 네, 국민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그죠? 네네. 예, 뭐 이 조사 오랫동안 실시가 됐거든요. 100일이 훌쩍 넘는 수사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 이것은 이제 청와대의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태산, 명동, 서일필 요란했는데 결국 나타나는 것은 지 한 마리였다. 그렇죠. 여기 또 지의회 또 서가 나왔네요. 그러네요. 지의회. 네. 시까지 제 경쟁자가 되면 안 되는데. 네. 서생원 이러면서 이제 전래동화에 많이 나왔었는데. 네. 뭐 핵심은 이렇습니다. 100여일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던 만큼 좀 스모킹 건이 있느냐. 이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없었고 오히려 뭐 조지 워싱턴 대학의 온라인 조사 이런 식으로 오히려 논란이 됐는데 쭉 지난해에 화제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더라도 웬만하면 이것보다는 더 관심도가 높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글 트렌드의 검색어로 조국 장관을 조국 이렇게 입력을 해도 치킨보다도 높아요. 피자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고 또 광장 정치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또 서초, 여의도로까지.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일련의 조사들의 흐름을 쭉 보면 네. 지명됐던 것이 지난해 8월경이었죠. 예. 이때는 여론이 초반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 이 심지어는 대선 후보로까지 강력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리 의혹이 나타나면서 좀 여론도 비호의적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9월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여론이 완전히 좀 이렇게 돌아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호의적인 여론이 지속되면서 사퇴를 했는데 사퇴하고 난 이후에 여론이 이제는 조국 전 장관 여론이 검찰 개혁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호의적인 여론으로 돌아서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론이 장기간 수사 후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의 중심이 다시 이제 검찰 개혁 또 추 다르크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으로 옮겨가는 오늘부터 또 업무 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연결됐는데 특히 가족에 대한 좀 과도한 수사 아니었느냐. 심지어는 정경심 교수의 옥중 편지에도 뭐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듯이 계속해서 파헤친다고 해서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는 용어까지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태산명동 서일필까지 나왔으니까 좀 더 검찰 수사에 대한 심지어 또 송병기 조금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송병기 경제부시장도 결국 구속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구속영장으로 구속 기소를 하는 것보다는 불구속 기소가 원칙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정말로 검찰개혁이 필요하구나. 라는 여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그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이제 그 가족을 중심으로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팍 되다가 또 그 건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뭐 울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함영사 논란으로 번지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재직할 때 당시에 건으로 영장이 청구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기각이 되니까는 또 이제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연말 바로 그저께였나요? 이 1월 1일 되기 하루 전에 또 불구속 기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너무 좀 심한 공소되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오히려 좀 강조되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런 얘기신 거죠. 여론이 이제는 검찰 개혁 쪽으로 흘러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한 해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네. 어떠한 그 특징을 보였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바로 어제요. 저 1월 1일 날 이제 YTN TV에도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네.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우리 YTN이 시청자 다 먹여 살리는군요. TV와 라디오로. 네. 둥하. 네. 예. 그랬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프가 한 줄 같아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똑같아요. 역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한때 잠깐 이 조국 전 장관 논란이 아주 심화됐을 때는 대통령의
이 부정평가 또 긍정은 30%대로 내려가고 부정은 50%를 웃돌았거든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1년간 전반을 보면 지난해 2019년 신년 여론조사나 연말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역대대. 횡보하는 모습. 긍부정이 거의 똑같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살아있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긍정평가의 특성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지적할 부분은 너무 또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니냐. 긍부정이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뭐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제 경자년 정말 대한민국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다른 대통령보다는 임기 기점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임기 4년 차라고 일단 부르긴 하는데 네. 아직도 2년 이상 남아 있거든요. 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올해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상안하불이다. 상안하불이요? 상안하불. 그게 뭐예요? 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뚱커벨은 경북공으로 분석을 해드린 바가 그렇죠. 있거든요. 경제, 북한, 공약. 공약. 네. 네. 이게 완전히 유행으로 지금 또 번지고 있죠. 근데 경복궁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번엔 상안하불이다. 왜? 상반기에는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그러니까 안정적일 것이다. 안정적이죠.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가면 이게 북미 관계도 중요하죠. 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반기에는 경제 성과도 나와야 됩니다. 왜? 상반기에 60%의 재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까지 이 성과가 안 나오면 대통령께서 아차산에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성과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만큼 아차 성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했던 대통령의 이유는 이제는 각 부처별로 성과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했고 최저임금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도 이걸 이어갔거든요. 네. 개혁을. 네. 그런 만큼 또 검찰 개혁도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올 하반기는 성과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상반기에는 지지율이 안정, 하반기에는 불안할 가능성인데 얼마만큼 이것을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은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일자형으로 쭉 평이하게 고른 그렇죠. 또 혹은 그 아주 일관된 그런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안 하는 층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상반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 되겠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아, 역시 정리 요약 대여왕이시래요. 네. 정리보수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학원가 이런 분 꼭 필요하신데. 근데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의 경험으로서 총선 때 대통령 지지율이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도움이 되려면 후보들에게 후광 효과로서 40%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를 40% 이상은 넘겨줘야 네네네. 이게 또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불안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로 유지되는 35%는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는 30%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아주 중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해 이제 정당 지지율 추이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올해 전망이 이 타임이 되게 중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사실은 정당 지지율 큰 변화가 없었어요. 거의 비슷한 정당 구도로 가고 지지율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요 네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더불어민주당도 올라가요. 네. 그런데 어디는 내려가느냐? 자유한국당은 내려갑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려가는데 어디는 올라가느냐? 무당층이 올라가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오면 민주당도 내려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올라가고 무당층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연중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층은 지금 보수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른바 샤이 보수가 무당층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올라가면 무당층은 빠져서 자유한국당은 옮겨갔으니까 내려가는 모습. 이 형태를 계속 보였는데 네. 가장 올 한 해 지난해 지지율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정당은 정의당이에요. 아, 정의당이요. 정의당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계속 올려왔었는데 네. 조국 전 장관 논란 관련해서 입장을 좀 표명을 유보하면서 주춤한 그런 정의당의 지지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히든 카드는 바로 선거제 개편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얼마만큼 또 정의당이 또
반등을 노릴 수 있느냐 이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이 이번에 사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 정당이 과연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느냐. 최근에 나오는 조사, 뭐 수치를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만은 이런 조사들을 쭉 위성과 관련된 걸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비판은 하지만 현실화될 경우에 그 영향은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정당들의 위성 정당이 어떻게 나타날지 더불어민주당도 고육지책으로 위성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있잖아요. 신당. 네네. 신당이 과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해 보여요. 뭐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작년에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 결국은 평행선으로 다 거의 똑같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말 그대로 평행선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다른 당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되고 네. 콘크리트 지지율 뭐 내가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뭐 잘하든 못하든 결과가 뭐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건 추세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양당 구도가 아주 더 강해졌어요. 진영간 대결 구도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뭐 이건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두 당을 합한 것이 대체적으로 70% 이상이에요. 여기다가 지지정당까지 없다까지 포함하면 거의 약 85%입니다. 85%. 그러니까 뭐냐? 네. 15%만 놓고서 나머지 정당이 나누는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나치게 이 정당이 두 정당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거대히 두 정당으로. 그러면 네. 극단적인 선택밖에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마이웨이 하겠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는 장애투쟁하겠다. 네.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 올해의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이제 네. 정당 지지율, 뭐 대통령 지지율 받고요. 이제 우리 좀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다시 해보죠.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노영희 변호사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신지. 저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최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 짱 행복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저는 뭐 항상 감사할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표정은 제가 뜬컵을 만나는 것도 기쁘고요. 그렇죠. 목요일이 제일 좋으시죠? 네, 그럼요. 네. 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절반 정도만 행복한 것,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절반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절반 정도에서 이제 또 보통이라는 답변도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경우는 15.6%는 안 행복하다. 근데 보통이다도 있기 때문에 이 만족한다, 삶에 대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답변은 46.6% 약 절반 정도가 됐는데 네. 이번 조사는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성탄절은 제외입니다.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국 1000명 조사 내용이 있고요. 응답률은 12.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현재 삶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한 40몇 %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6.6%는 내 삶에 그래도 만족한다.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때요? 그렇죠. 이게 또 하나 우리가 비교를 해볼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기준이.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과연 경제적인 영향이 얼마나 미치느냐.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돈에 많이 매달렸는데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풍요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직도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돈입니다. 아직도 행복은 성적순은 아니지만 행복은 경제순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소득 수준이 꽤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났지만 아주 하위 구간 그러니까 이 소득이 200만 원 미만과 700만 원 이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복하다가 60%가 넘었던 반면에 2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20%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실 200만 원으로 이제 좀 먹고 살기가 어려울 텐데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향 받는 거 이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또 한국갤럽이 세계 46개국과 비교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 물질적인 이유 때문인지 현재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좀 내 스스로도 위안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래 괜찮아 이러는데 미래를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만큼 뭔가 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꺾여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한편으로는 남미 같은 사회는 보면 오히려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관적으로도 행복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관적이더라고요. 네. 그럼 아르메니아,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는 불의 나라죠.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남미에 있는 칠레 같은 페루 같은 국가들은 매우 행복하다. 미래도 난 좋다. 이런 상당히 낙관적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담되고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출산, 육아 다 부담이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안전 문제, 또 정치적인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북미 관계, 또 한반도의 평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마냥 행복하게는 못하는 그런 이유인데 우리가 또 출발세 아침으로 인해서 사람들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래야 되겠네요. 아주 심리학 이론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을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 근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비교,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을 못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전제로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네. 상대적 박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성장 기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매해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맨날 안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예. 우리 스스로가 좀 이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비교. 저도 이게 비교가 싫더라고요. 노 비교하지 변호사님은 마세요. 비교 안 날씬한 하죠. 사람하고. 야, 옆집에 영숙이는 공부 잘하는데 넌 뭐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죠. 제가 좀 무식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엄청나게 행복을 저해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는데요. 미국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치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안 전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서요.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지 깊이 생각했지만 이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방금 들은 속보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치 복귀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 근데 이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상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뉴스도 아주 중요한 뉴스네요. 올해 네. 선거에서 과연 어떤 변수가 될지 어떤 지역구로 찾아갈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창당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안 전 대표만 돌아오면 모든 걸 내주겠다고 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의 약속이 지켜질지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선거 전면에 나서게 될 경우에 키워드는 국민 그다음에 미래가 될 수 있겠다. 만약에 창당을 하게 되면 국민 미래가 다 들어가는 정당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지금 같이 통합이나 이런 얘기를 같이 할까요? 협력을 할까요? 지금 유승민 의원 쪽하고는 좀 아닌 것처럼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차 노선을 걸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누군가와 파트너가 됐던 경우에 별로 좋은 결실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도 뭐 파트너 관계도 있었었고 또 김한길 대표, 근데 역대 쭉 유승민 전 대표의 관계도 보면 네.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요즘 또 새로운 길이 유행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자, 네. 어떤 식의 정치 행보를 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든 지난해가 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복잡하고 정말 밥 먹기 심하고 네. 정말 힘들었던 해였는데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핵심 가치를 뭘로 보는지. 네. 이 부분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요 이야기했는데 공정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정이요. 네. 그만큼 지난해 따져보면 황금 대지의 얘기는 했지만 기회보다는 뭐 특혜 채용 이런 이야기가 돌려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마음이 상당히 무너졌었거든요. 그런 만큼 공정이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이 안전. 역시 안전 사각지대가 많았거든요. 지난해도. 네. 그다음 평등, 평화. 한반도 평화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정의, 통합, 혁신. 자유 이렇게 있었고요. 이 통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 정치적 갈등이 많다 보니까 좀 제발 협치를 하라. 이런 우리 국민들의 또 마음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9676
96번 쓰시는 끝자리 9676번 쓰시는 애청자분이 뚱커벨 어디 아파요? 아니면 새로운 컨셉이에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마법의 가루를 뿌리고 힘을 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그런가요? 외쳐주셨습니다. 네네. 네, 조금 더 힘차게 해볼까요? 목소리가요? 그랬나요? 네, 저 때는 좀 새해 좀 차분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어떤 또 방송에서는 너무 까분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좀 차분하게 좀. 저도 좀 차분하게 진지하게. 하면 어디 아프냐고 매달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마법의 약을 뿌리게 되면 네. 샤라라 이렇게 좀 뿌리고. 자, 네. 우리 뿌려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네. 힘차게. 자, 이번에 한 사회를 이야기할 때, 결국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 맨날 하는데, 네. 2020년 신년조사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평가해 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조사에 대한 분석의 추가적인 설명 내용으로 보면 뭐 유대인의 경우에는 계약서도 없이 다이아몬드를 거래한다고 해요. 서로 워낙 믿으니까. 네. 이걸 가리켜서 서로 이제 이런 신뢰관계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마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잘이요? 마잘. 네.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 많이 하시는지. 마잘. 네. 네, 이게 맞는다 이런 얘기 맞아라 아니고 이게 아니고 마잘. 마잘 아니고 네, 네. 행운을 빕니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자, 노영희 변호사님 마잘 이러면 행운을 빕니다. 이런 뜻인데 네. 우리 사회는 과연 이 정도의 신뢰가 있을까 보면 신뢰가 있다 22.2% 우리 사회에 네네네. 신뢰가 없다 36.1%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뢰 사회라기보다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게 아쉽죠. 그렇군요. 아니, 네.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면서 계약서도 없이 거래할 정도로 신뢰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유대인.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네요. 근데 네. 사실 그 법적으로 봤을 때요. 구두 약속도 사실 약속인데요. 그럼요. 그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요. 네. 이행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런 또 장점이 있네요. 그걸 장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신뢰 단점인가요? 얘기하는데. 그럼 취소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런 불상사가 그런 있다니까요. 불상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신뢰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같은 경우 노쇼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네. 예.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면 네. 그래도 우리가 가족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아는 사람에 대한 이 또 신뢰, 믿음이 강한 나라가 내 우리나라거든요. 편, 네 편에 대한 신뢰가 있군요. 그래서 네. 가족은 8.7점, 10점 만점에. 오. 근데 이웃은 5.8점. 오. 근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7점으로 나타나요. 처음 만난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그거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넉넉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처음 만나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다면 믿음으로써 이걸 극복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믿는 사람은 믿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럼 좀 배타적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의 배타성이 극복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좀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정치권이 좀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워낙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떨어졌잖아요. 네. 또 이런 걸 좀 앞장서서 보여줘야 되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신뢰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원인 제공을 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지난해 그 청와대나 국회나 검찰, 언론 이런 모든 그 사회의 주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다 욕을 먹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각 기관들에 대한 신뢰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정부 부처 그리고 경찰은 4점 이상이었습니다. 5점 만점에. 근데 10점 만점이네요. 10점 만점이니까 그냥 뭐 중간 정도? 아주 높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검찰은 3.7점.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또 이 원인일 수밖에 없겠고 이런 점수가 네. 또 언론은 3.1점. 언론도 좀 이렇게. 언론이 제일 낮네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2.7점이었습니다. 국회가 제일 낮군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았던 반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또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고 진보 쪽에서는. 근데 네. 보수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청와대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에 따라서 이 기관에 대한 청와대나 검찰을 보는 시각도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예, 좀 다르군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신년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통합하고 네. 서로 좀 신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는데 저도 방송 나가면 뚱커벨 진보예요 보수예요 아니면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는요 뚱커벨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뚱커벨이다. 뚱커벨입니다. YTN의 그렇군요. 뚱커벨입니다. 네, YTN의 뚱커벨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뉴스 탐구 생활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입니다. 1월 2일 날 이 바른 역사를 또 하게 되니까 또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전우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애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늘 받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데요. 그렇죠. 복은 하늘이 주는 거니까 제가 마음대로 드릴 수는 없고요. 네. 대신 이제 사람이 베푸는 복을 많이들 베푸시고 또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주는 복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복도 주고 덕도 주고 다자. 좋습니다. 자, 혹시 교수님 해가 바뀌고 그러면 사실 저는 조금 보기도 하는데요. 토정비결 같은 거 좀 보십니까? 뭐 찾아보는 건 아니고요. 무슨 뭐 보험사나 이런 데에서 사은품 비슷하게 올해의 토정 비결, 올해의 운세 같은 거 보내주면 새해는 보죠. 근데 이제 해가 저물 때쯤 돼서 네. 다시 보게 되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맞은 것도 같고 안 맞은 것도 같고 네. 사실 이제 시작할 때는 관심이 있는데 해가 시작할 때는 해가 저물 때쯤이면은 올해 토징백일이 어떨지도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그렇죠. 그런 걸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년 운세 토정 비결 이런 거 사실 보는데 저도 맨날 보면은 그 말인 것 같고 나중에 보면 다 까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그럼 그건 그렇고 우리들이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운세 같은 거 보고 토정 비결 같은 거 보는 이유가 이제 사주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좀 떠났어요. 예. 이건 아주 좀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이란 자의식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을 언제부터 가졌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종교의 탄생 또는 신의 탄생. 신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인간이 의식 속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부터 인간이 신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규칙적이면서 불규칙하고 네.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네.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는 다른 동물들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인간에게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대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늘 미래를 향해 있지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걸 걱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항상 걱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걱정이 향하는 것은 미래인데 특히 그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걱정이 크죠. 근데 신은 그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전지전능하니까. 그래서 미래를 아는 신에게 의존해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자기 삶도 거기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이제 미래 예측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을 네네.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종교에 따라서 호칭이 다르지만 예언자, 선지자, 남보다 먼저 한다는 뜻이겠죠. 네. 이런 사람들을 신의 대리인으로 추앙했잖아요. 그만큼 미래를 점치고자 하는 것,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태초부터 강했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부터 이제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느냐라고 물으면 인류 탕생과 동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한자의 경우에 거북이 등껍질을 태워서 갈라지는 무늬를 보고 점을 친 데에서 네네.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자보다 점치는 기법이 먼저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 유교의 뭐 3대 경전이라고 하는 시경, 서경, 역경. 네. 역경은 또 주역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천지 만물의 변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거든요. 네.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실현한 책이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인간의 운명을 하늘의 운행, 그러니까 하늘의 운행이 바로 별자리 운행이잖아요. 네네. 별자리 운행과 맞춰서 인간의 운명을 점쳐보려고 하는 욕망이 생겼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생년 월일시 네네. 년월일시의 4개의 기둥이잖아요. 그리고 네. 각각의 이름은 이제 2글자씩 되죠. 올해가 경자년이고 예컨대 이민년이 있고 임진년이 있고 뭐 정유년이 있고 하듯이 네.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8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년월일시의 사주와 그것이 합쳐지는 10간 12절 합친 8글자를 합쳐서 사주 팔자라고 해서 그랬군요. 이런 걸 보는 이제 문화랄까요? 관행은 중국에서는 이미 뭐 춘추전국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이걸 대중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보통 당사주라고 하는데 네. 이건 당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샤머니즘에 입각한 점치기 이런 것들이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사주팔자를 보는 이제 문화는 늦어도 당나라 때니까 신라시대, 삼국시대 말이나 통일신라시대에는 들어와서 네. 이제 민간에서 유행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주 같은 것을 보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요 그 무속신앙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점을 치러 갔더니 뭐 구슬하라 그런다, 뭐 부적을 쓰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날렸다 이러면서 막 몇 억씩 날린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예.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무속신앙에 의지해서 뭔가 마음의 평온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또 이 쪽의 기능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정도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사기로 보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 조금 뭔가 다른 쪽으로 미룰 수 있고 뭐 책임을 조금 뭐 정갈하게 하기보다는 뭔가 좀 설명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주나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줄여주는 것이 미래 예측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미래를 예측해서 너 언제 뭐 복권 사면 로또 당첨된다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예측해주는 경우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래의 걱정거리가 주로 미래에 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종교적인 의례라든가 종교 행위가 사실은 뭐 고대에는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들을 했고 비가 네. 안 오면 비가 내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들을 했지만 이제 근대 이후로 와서는 궁극적으로 이 종교적 의례 또는 종교적 행위가 갖는 이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차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심신의 안정, 마음의 안정, 걱정을 줄여주는 것. 네네. 이런 걸 이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들 표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불안 요인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부추겨 주고 또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만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정말 실존하는 것이냐, 실제 네. 하는 것이냐의 문제죠. 실제로 맞출 수 있느냐. 뭐 많은 경험담들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맞는다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 그건 뭐 그런 걸 믿고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지금 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던 것처럼 그건 굳이 샤머니즘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또 헌금 많이 하고 시주 많이 하고 많이 한다고 뭐 원하는 소원을 계속 빌면서 했겠지만 그 소원이 안 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종교가 사기친 거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이건 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속에 이른바 간구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또 성실해지기도 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네, 하기 마음의 때문에 위안. 네. 이런데 이제 돈을 쓰고 재물을 쓰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고 호화로운 건물들은 대개가 종교 건물들이에요. 이건 누가 지었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미래를 걱정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지은 건물들이라서 네.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그쪽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인류가 자기 생산물을 가장 많이 쓴 분야도 역사적으로 누적을 해보면 네. 국가에 낸 세금보다 이런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더 많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사실 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하고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신의 뜻이다, 뭐다, 이제, 혹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종교나 어떤 무속신앙이나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또 뭐 돈도 내고 뭔가 기원하는 마음도 갖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뭐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사주팔자니 운명이니 점성술이니 하는 것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종교적 기능이에요. 종교의 근본적인 기능은 뭐냐면 네. 옛날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죽은 뒤의 세계를 믿었죠. 사후 세계를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교수님은 안 믿으십니까? 뭐 저는 안 믿는 편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일승에서 저승에다가 저축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렇죠. 이것이 네. 이제 착한 행동, 선한 배품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면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럼 좀 더 세속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운명을 어떻게 좀 점쳐서. 근데 이것도 좀 고통에서 면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어서 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네. 세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하고 세속적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세속적 욕망, 세속적 운명을 점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통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다소 좀 이단시했던 그런 행위들이 있죠. 네. 또 오히려 마녀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게 마녀, 돼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위상이 조금씩 달라요. 문화권별로 어느 문화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기능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이렇게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이제 미래를 예측해주는 행위 자체가 네. 종교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태도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사주팔자 같은 거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까도 그 사주와 팔자에 이제 대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생년월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뭐 얼마 전에 시간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여기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이 인지하는 천체 운행의 리듬이다라고 좀 간략하게 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해, 달, 별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해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각각 이름을 붙였죠. 해, 달, 별 모두 해, 달, 날 이게 전부 사람이 붙인 이름이지 원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와 달과 날과 시라고 하는 것들을 시간을 이제 인간의 기준으로 분할을 해놓고 거기에 각각 이름을 붙여왔고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하늘이 주재하는 것이니까 하늘이 자기 뜻을 별자리의 모양으로 나타내고 그걸 보고 인간이 시간을 이해를 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에 따라서 인간의 태어난 시간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태어났느냐 하는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늘이 인간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우주처럼 인간이 그렇죠. 시간이 각각 하늘의 뜻이고 그 뜻 중에 한 부분을 네. 어떤 인간에게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네. 신은 하는 인간의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이른바 별의 모양을 가지고 그 인간의 몸에 새겨 넣었다가 점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점지, 예. 점지가 그거군요. 예, 점지해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은 하늘이 정해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별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점성술 유럽에서는 또 아시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 천체 운행의 좀 변화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상에서 구현될 것이냐. 이걸 풀어내면 그 사람의 일생을 풀 수가 있다. 이렇게들 믿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성술이나 사주학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별자리의 운행이 사람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인류 전체에게 굉장히 폭넓게 퍼졌던 거죠. 그러면은 그 왕실이나 뭐 궁궐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이런 거를 좀 믿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왜 늘 따졌죠. 사실은 농사리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제 그 24절기라고 하는 것도 천체운행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 놔서 농사력. 예, 네. 뭐 우리가 상강이니 백론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각각의 왕의 사주라든가 왕의 지구일의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따져서 뭐 이를테면은 궁궐을 이제 뭐 창덕궁에 머물다가 희국으로 이사하겠다 네. 그러면 그런 날짜가 길일이냐 아니냐도 따지고요. 우리 이사 갈 때도 길을 따지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조선 왕조가 대한제국으로 승격할 때, 네.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도 그 날짜가 길일이냐 아니냐 따졌고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렇게 따졌고요. 그러니까 단지 생일의 운명뿐만 아니라 물건을 들여오거나 이사 갈 때도 이걸 따졌어요. 심지어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늘의 기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하늘의 기운이 사주로 표현된다고 봤던 거예요. 하늘의 뜻이. 그래서 자기의 이른바 운명이 하늘이 정해놨는데 네. 어떤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행위를 할 때 이것이 하늘이 정한 자신의 이제 길과 어긋나지는 않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그런 이제 별도의 술법이죠. 음양학이라고 불러서 네네. 음양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까지 생겨났었고요. 그렇게 해서 길이를 따져서 이사를 하고 뭐 장롱을 드리고 누구 뭐 결혼식 날짜를 잡고 이런 것들은 워낙 일반화돼 있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워낙 이제 세태가 변했고 설마 뭐 결혼식 날짜 잘못 잡았다고 이혼하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뭐 잘 잡아도 이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글쎄 노변호 사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결혼식 날짜를 언제가 길일이다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잡아오셨었어요. 그렇죠. 예. 예. 옛날에 다 그랬죠 우리가. 예. 예. 근데 그래도 뭐 이혼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그거랑 그러더라고요. 별 예. 관계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논하기보다는 이게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인권 이런 말을 써요. 네. 이 인권이 어디에 대립하는 권리일까요? 인권이요? 네. 물권에 대립 때는 애초에 신권에 대립해서 생겨난 말이죠. 천부인권설. 애초에 신이 인간의 모든 운명은 신의 뜻에 달려 있고 네. 인간은 거기에 복종하고 또 그 은총을 내려주시면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라는 것이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세기 루소의 자연법 사상 뭐 이제 천부인권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이거 네. 르네상스 이후에 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신의 종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는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권리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인류에서 보자면 아주 혁명적인 사상적 변화거든요. 자기 운명을 개척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인권으로 나타났고요. 민족으로 넘어가면은 약소민족도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민족 자결주의로 나타났고. 네. 이게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점점 커나간 사상이고 이제는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일부 종교에서는 네가 뭐 예컨대 가난하거나 불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가 있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아직도 있긴 있어요. 아직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그야말로 인권을 말살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비종교적 행위라고 규탄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인간,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해배담이 완전히 바뀌는 그렇죠. 거네요. 예. 이런 인권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오래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몇백 년이 됐지만 사실 역사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네. 몇백 년간의 지난한 싸움을 통해서 자기 의식의 싸움이요. 네. 자기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의 싸움이겠습니다만 생각을 통해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된 것이고 스스로 개척한다고 하는 거하고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반되는 생각이죠. 이 상반되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이길 것이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싸울 때 누가 이기냐. 네가 밥을 더 많이 주는 쪽에 이긴다.
그런 게 있군요. 밥을 좀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 와, 오늘 마지막 말씀이 히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걱정 없는 삶이 행복 아니겠냐. 오늘 사주팔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요.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사회,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이 그 걸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또 변함없이 슬기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